오늘 패널 토론은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강경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강경훈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총 6분이 패널 토론에 참석을 하실 텐데요. 앞서 소개받으신 두 분 발표자, 신원근 부사장님하고 정중호 소장님 두 분 발표자하고 네 분의 이 패널 토론자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를 들으셨을 테고요. 토론자로 처음에 이제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서정호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하고 미 텍사스 공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이경원 교수님인데요. 이경원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지금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정명 변호사님인데 이정명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의 변호사 사내 변호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이형주 국장님이신데요. 이형주 국장님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 다트머스대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토론자 중에서 서정호 박사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서정호 박사님은 동영상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경원 교수님과 이정명 변호사님은 토론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토론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정돈하고 다 모여서 이영주 국장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발표자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호입니다. 우선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토론하게 되어 한국경제학회 회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별도로 요약을 하지는 않고요. 간단한 코멘트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근 부사장님 발표 자료 잘 읽었고요. 사례를 들어서 어떤 카카오의 혁신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자료에 글씨가 상당히 많지는 않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결국 금융 혁신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접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카카오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2, 3년간 핀테크 기업 또 테크핀 기업들이 가져다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은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도 뚜렷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금융 행동, 컨슈머 비헤이비어를 바꾸는데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융이 굉장히 쉬워졌고 편리하다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 준 거죠. 이러한 어떤 성과 이외에도 어떤 매개의 역할,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매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떤 무대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또 금융회사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혁신의 출발점이 소비자 중심의 사고 또는 감성적 접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융회사들도 그동안에 이제 고객 중심의 경영을 많이 추진을 해왔거든요.
소비자 중심의 접근, 또 고객 중심의 경영. 과연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러한 어떤 혁신의 결과물들을 내놓았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부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경험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시면 어떤 저희들이 혁신 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세미나가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테크핀 기업이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 금융회사와 어떤 고객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만 되면 사실 뭐 서로 걱정할 게 없죠. 서로 시너지도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고객의 접점이 테크핀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이동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은 무례를 하고 있고 한쪽은 우리는 이제 좋은 파트너로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만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또 오늘 세미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해안이 있으시면 뭐 큰 방향성도 좋고 또 세부적인 어떤 이슈도 좋은데 좀 해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중호 소장님 발표 자료도 잘 읽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거의 모두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제 과거에 그 코리안 총재에 따르면 이제 은행은 예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답은 여전히 특별하지만 예전만큼 특별하지는 않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특별함이 아마도 더 약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은행에게는 이제 뭐가 남느냐. 은행의 고유 기능을 우리가 통상 여수신 환원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할 만한 기능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은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법률적 정의는 이제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뭐 영국이나 유럽은 이제 소위 말하는 챌린저 뱅크들, 도전자 은행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고 있고, 또 미국은 이제 특수목적 은행이라고 해서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특화 은행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뭐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법적 구분 또는 은행이라고 하는 기본 본질적인 어떤 개념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정의를 해서 다양한 유형의 은행들을 흡수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유형, 각각의 유형에 맞는 그 기능에 맞는 또 리스크에 맞는 규제 체계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그러한 어떤 원칙들이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경쟁하고 이제 금융 안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경쟁이 가져다주는 효익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경쟁이 금융 안정을 반드시 해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금융 안정을 높인다라고 하는 어떤 실증 분석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쟁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켜서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소위 Competition Fragility Hypothesis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산업이 무한 경쟁을 허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경쟁을 제약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그 플랫폼 중립성의 문제도 물론 이제 플랫폼 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규제를 너무 많이 부과를 해서 어떤 플랫폼 자체의 혁신 동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설계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식의 접근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규제 체계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서서 이제 정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제 기능별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 새로운 플레이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들의 기능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기존의 이제 금융업과 유사한 영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이제 업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규제 체계가 의미가 없거나 또는 어떤 이러한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 기능이 같다면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개념을 우리의 그 법제에도 반영을 점점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특별히 그 이제 플랫폼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떤 테크핀 기업들은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 플랫폼이 다른 어떤 사업자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복합 플랫폼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또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막는 그러한 어떤 규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현재 규제가 어떤 심각한 법률적 한계가 없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할 점 하나가 이제 규제 당국의 재량권 문제인데요. 이제 이 앞으로 상당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금융시장에 들어오고 뭐 그 중에는 뭐 글로벌 빅테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금융시장에서 비즈니스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크로스보더 방식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법 체계가 이러한 다양성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새로 고치기보다는 정책 목적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당국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제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토론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이경원입니다. 제가 일찍 오지 않아서 사전에 발표자분들의 좋은 말씀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발표자를 미리 받아서 숙독을 했는데요. 카카오의 신원근 부사장께서 그 부사장님의 발표자를 보니까
왜 온라인 플랫폼이 이 금융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중호 소장님 발표자는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시켜주셔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 좀 전에 그 서정호 박사님께서도 토론하신 내용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셔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 금융 산업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오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지금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왼쪽은 2010년 말에 시가총액 순위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이제 올해 10월 말에 시가총액 그 순위를 나타낸 건데, 파란색은 금융회사를 나타내고 빨간색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확연히 좀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걸 보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 올해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가고 카카오도 9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지만 게임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처리를 했고요. NC소프트나 넷마블 등도 상위권에 들어간 반면에 위에 신한지주, 삼성생명, KB금융 이런 회사들이 2010년에는 탑10 안에 들었지만은 2020년 지금 현재에서는 그 탑10 밖으로 좀 빠져나간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10개 회사를 제가 오른쪽에다 써놨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랑 존슨앤존슨 외에는 사실 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우리 전 세계에 걸쳐서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장표는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소셜 플랫폼, 미디어, 서치, 뭐 OS, 그다음에 뭐 서비스,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한 그런 회사들도 여기 많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맨 밑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금융 플랫폼은 보이지가 않아요. 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워낙 금융 산업 쪽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금융 플랫폼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금융 플랫폼 쪽으로 상황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기존에 힘이 많이 쌓여진 그 온라인 플랫폼 간의 약간의 겨루기가 시작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융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보면은 이제 금융산업에 기존에 없던 플레이어들이 그 소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레이어들이나 아니면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실적 약화가 우려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의 경제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드리븐 마켓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최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온갖 종류의 정보가 투입되는 그런 시장을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가 투입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켓이 확산됨에 따라서 금융기관도 결국에는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켓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은 이 금융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혁신은 중요한데, 금융산업에 특화해서 보면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히 또 현실을 직면한 현실이고, 그 목적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소비자 후생 증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산업에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가? 데이터만 많으면 되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이해를 하고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비자 관련된 데이터 없이 아이디어로서 사업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커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사업 모델 개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으로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현재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약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혁신인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 조성이 과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책 집행자들도 당연히 금융산업 혁신을 가져오도록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일단 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경쟁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걸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그런 견지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과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간의 협업도 중요해서 지금 오늘의 그 큰 주제가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향후 정책은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켓 확산의 추세에서 금융기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뭐 정중호 소장님 말씀처럼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한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뭐 규제의 비대칭적인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야기가 지금 뭐 터부시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켓 확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집행자께서 좀 더 더욱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제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공유가 돼서 이제 광범하게 퍼지고, 그다음에 사용됨을 통해서 혁신이 되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뭐 이런 기대를 생각을 할 수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 제도가 사용되려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 개인 정보랑 기업 활동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관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이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데 기업들이 쓰는 이런 유인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랑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 보호 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컨트롤하는데 그 데이터 관리자가 과도한 비용을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공유제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도록 이런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법무팀 리더로 일하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원근 부사장님과 정중호 소장님의 그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의 좋은 발표를 들은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사실 주제인 경쟁, 협력, 진화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저희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협력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두 빅테크와 금융기관이 윈윈해서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그 빅테크와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글은 시티와 제휴를 해서 그 시티 플렉스 어카운트라는 은행 계좌를 구글페이와 연동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은 골드만삭스랑 제휴를 해서 그 아이폰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이미 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JP모건과 제휴해서 신용카드도 출시한 바가 있고 또 이제 계좌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그 스페인계 은행인 BBVA와 제휴해서 그 우버 앱에서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그 우버 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토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토스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스는 이제 2013년에 설립된 비바 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간편 송금 서비스를 2015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설립 후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여러 번의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최근에는 약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기업 가치가 약 3조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보험 대리점업을 하는 토스 인슈런스, 그 다음에 LG 유플러스로부터 PG업을 인수해서 토스 페이먼트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인가를 딴 토스증권, 그리고 은행업 본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토스뱅크,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토스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수는 40개 이상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5,200만 건 이상이고 누적 가입자도 약 1,8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29위에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토스의 서비스를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제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출범을 시킨 서비스이고요. 금융시장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국내 최대 신용평가 기관인 KCB와 제휴해서 그 이용자들이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연결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네맛대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요. 4개에 맞는 대출 찾기,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돼서 가능해졌던 서비스이고 국내 최초로 대출 최저가를 검색하게 했던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위해서 총 22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PLCC 신용카드라던가 아니면 보험 상품,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저희 토스앱에서 선보이고 있고요. 빅테크와 금융기관이 왜 이렇게 제휴와 협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은 그 테크놀로지 에코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그 테크놀로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유저들에게 훨씬 향상된 그 이용자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고객도 유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기존 이용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정보, 금융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규제산업에 이런 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베네핏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이 얻는 이익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금융에서의 이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이 되고, 그리고 다양하고 쉽고 빠르고 스마트한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금융의 접근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와 금융기관이 서로 윈윈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빅테크가 금융기관들에게 위협적인가? 네, 위협적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빅테크는 그 방대한 데이터와 고객 기반, 그리고 이제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잖아요. IT 시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곳들이 거의 경쟁자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시장 특성상 그런 빅테크들이 금융업으로 진출하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 플랫폼의 종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위협들이 꼭 걱정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빅테크들은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입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축적된 금융기관들의 인프라와 금융 경험을 빅테크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 기반도 마찬가지고요. 고객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이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플랫폼으로 가는 것은 그 대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금융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금융기관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빅테크들의 기술력과 여러 장점들을 테이크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전략적인 마인드로 기회로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Think Global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금융에서도 국경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경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정말 빅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금융 산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큰 그림에서 같이 건전한 경쟁도 하지만 또 전략적인 제휴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이제 테크 회사에 조인을 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테크 회사들은 조직 문화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런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끌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뭐 나중에 질문도 좀 드리겠지만 기존 금융기관들께서도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좀 더 조직이 좀 슬림해지고 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유기적인 조직 문화의 검토와 변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와 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아까 이제 이용자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더 이상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 토스도 이용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건설적으로 같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규제 체계도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방향에서도 이제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범위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플랫폼에 관한 건전한 규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도 그리고 이제 산업 간의 소통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짧게 이렇게 하이레벨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발표자분들께 질문이 간단히 있는데요. 그 신원근 부사장님께는 카카오가 어떻게 뭐 금융기관들과 경쟁이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중호 소장님께는 아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그런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 어떻게 혁신에 부응하는 조직 문화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금융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어느 정도 있는데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도 뭐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영주 국장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빅테크 또는 핀테크의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이슈,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이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이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원근 부사장님 발표를 워낙 잘하셔서 그 발표를 듣다 보면 왜 이 핀테크나 빅테크가 하는 그 영업하고 금융회사가 하는 영업이 소비자에게 소구되는 게 다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업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빅테크나 핀테크 영업 방식의 핵심은 저는 이제 DNA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그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좋은 사용 경험을 갖다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쓰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데이터를 쌓게 되는 문제가 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 선순환 구조를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빅테크, 핀테크 경쟁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뭐 오늘 발표해 주신 신원근 부사장님이나 이정명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이제 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그 구조를 너무 잘 만들고 있다. 근데 금융회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그 핀테크나 빅테크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라는 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단순히 이제 말하기 편하다고 금융회사가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저희 이제 금융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본 자료 중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이제 유엔에서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를 뭐 길지 않은 페이퍼에서 대단히 이제 그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데이터라는 재화를 볼 때 그 재화가 가지는 특성이 일반 재화하고 좀 다르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유엔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한국경제학회에서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성이 일단은 비경합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경합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남들에게도 효과적인 외부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공공재처럼 배제 불가능하지 않다. 이 내가 모은 데이터를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 있고 배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반 사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을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빅테크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2가지 특성을 유엔이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 측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고 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무엇이 되느냐,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이 무료 서비스라는 게 개인이 너무 부담 없이 자기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락인되는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빅테크는 태생적으로 독점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유엔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데이터 경제가 소비자에게 맞춤형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든 소비자 잉여가 독점성이 높은 빅테크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착취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우리 그 이경원 교수님이 데이터 공유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서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조합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제공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데이터를 같이 관리하자는 거죠. 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명확하게 받아서 조합원들끼리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우리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독점성을 배제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을 확보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가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정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정책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질문도 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 정중호 소장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저도 그걸 읽으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플랫폼과 은행이 과연 동일한 경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과 은행 간의 경쟁 구조 자체가 하는 행위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이제 비교해 주거나
광고하거나 중개하거나 뭐 대리 주선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데 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업 모형 자체가 몸이 무겁지 않고 이윤이 되게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라는 거죠. 수수료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결국은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그 뭐 엔드 파이낸셜이 했듯이 대출을 오리지네이션하고 그걸 금융회사 북으로 넘기는 일을 하던가 아니면 금융회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만 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북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중개 수수료는 받아서 ROE가 기본적으로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단순히 이제 규제의 문제인 것이냐,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을 바꿔서 개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원근 부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게 플랫폼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강경훈 교수님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듯이 플랫폼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크게 이게 다면 시장이다 보니까 플랫폼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있고 그 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와의 접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의 접점에서 생기는 규제의 문제는 독과점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접점의 문제는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때와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때 생기는 규제 차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제도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를 했고 저희도 이제 정금법에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그 조항들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오늘 정중호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중립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망이라든지 전화망에 대한 중립성과 플랫폼에 대한 중립성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정중호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금융산업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 대우라는 것이 내재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AI를 이용해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별로 다른 상품을 이제 레커멘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차별적 대우라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그런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 쪽에다가 이제 규제 당국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알고리즘을 운영하느냐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이러한 규제 논의들과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이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금융 정책 방향의 중요한 하나가 이제 금융 안정입니다. 우리 정중호 소장님께서 이제 금융 안정도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뭐 많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금융 안정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진입장벽을 낮추다 보면 불가피하게 은행보다는 훨씬 이제 규모가 작고 불안정성이 높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본 적정성 규제를 하고 유동성 규제를 하고 필요하면 적기 시정 조치를 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산 가능성이 아주 적고 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빅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도산 위험성이 큰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도산 위험성이 크니 금융산업에 들어오지를 마라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산업에 들어와서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라고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둘 다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융산업에 들어와서 금융회사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결국은 양 주체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동일한 목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시장 안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이제 저희의 걱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제 저희 정금법에 들어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빅테크들이 들어와서 받는 고객의 자금은 100% 외부 예치하자, 은행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자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빅테크가 만약에 도산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처했을 때는 은행에 맡긴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빅테크 기업에 가지는 채무와 분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별채권을 제공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별채권을 제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빅테크는 고객이 맡긴 돈을 혼장 관리합니다. 고객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란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장돼 있는 돈이 주체별로 누구의 돈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도산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정보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외부 청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 아주 핫합니다. 이거 아주 핫한데 저희는 이거는 그 더도 덜도 아니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빅테크가 도산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느냐. 그게 혁신의 뒷다리를 잡지 않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고민 끝에 나온 제도이고요. 그거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 금융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서 그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주 국장님까지 토론자분들 말씀을 다 들었고요. 각 토론자분들이 저기 의견과 함께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발표자분들 답변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중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 신원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행사나 발표를 갔을 때 사실 질문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서정호 박사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과 그리고 이정면 변호사님께서 주신 질문, 그리고 조금 전 이영주 국장님께서 주신 질문들, 맥이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이제 핀테크, 즉 플랫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이 규제, 그리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금융회사와의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규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독과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에 과도한 힘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체의 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방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미 은행이 비슷하게 그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여수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부수업무 겸용업무로서 이미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들, 보험, 투자 상품 등등을 그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비단 그 자신의 금융 지주, 금융 그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금융 상품들도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페어하게 그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룰이 셋업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아마도 그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25% 이상 특정 회사의 상품을 몰아줄 수 없는,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저희가 이 독과점이라든지 과도한 그 플랫폼의 파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칫 이 규제가 잘못하면은 소비자의 역선택으로 가게 되는 문제도 있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의 상품의 그 상품 서비스의 판매 방식과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방식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그 은행 창구를 통해서 그 은행원이 추천해준 상품, 굉장히 어차피 많은 상품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이 추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그 제휴 파트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약에 저희가 그러한 식의 그 사업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실 그러한 형태의 사업 그 서비스를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일단 그 기본적으로 풀에 갖춰놓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 고객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 최종 선택은 사용자가 하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기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을 출시를 해서 그 상품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상품이 먼저 25%의 이 쿼터를 채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그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아까 순기능을 위한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게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설계되면은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고객 접점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제 차익이나 아니면은 뭐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러한 그 차별적 대우 아니면은 가격을 가지고 차등화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가게 되는 점은 분명히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규제에 따라 잘 만들어 나갈 거고 따라 나갈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그 고객별로 개인화, 맞춤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가지고 가는 사실 순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시가 되는 게 이 대출 같은 경우에 სიმ파일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sim파일러에 대한 합리적인 이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결국 개인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꼭 그렇게 sim파일러였는데 굉장히 우량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sim파일러인데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을 사실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앞에 순기능을 분명히 놓고 보면은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거는 똑같은 고객을 두고 이게 차별적 대우, 가격이 차등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야? 라고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유저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유저한테 합당하게 이 상품과 서비스가 설계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적인가라는 그 고객 관점,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고 규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200% 같이 그 규제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서비스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중호 소장님. 네. 예, 저도 오늘 뭐 난리가 났네요. 질문이 많아갖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서정호 박사님께서 지정 토론 때 질문을 해주신 거 하고 그 이영주 국장님이 질문하신 거 괴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두 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정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엔 이경원 교수님은 딱히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정호 박사님 이제 뭐 은행이 특별하냐, 그 앞으로 특별할 것 같으냐, 별로 안 그렇지 않겠냐, 은행에 대해서 좀 정의랄까 이런 것도 유연해야 되지 않느냐.
좀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제가 맨 앞장에서 굳이 그 82년도 옛날 30년 전에 썼던 글을 굳이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던 것들은 어찌 보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은행의 역할 또는 금융 시스템의 특징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친다면 앞으로도 변해 나갈 것이다. 단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굳이 그 은행에 얘기를 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 중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예금을 통해서 신용 창조가 되기 때문에 자금 공급, 신용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데에는 또 부분 준비 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쨌든 경제에 뭐 금융이라는 이름의 혈맥이 흐르고 생산이나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 은행 입장에서는 북을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뭐 자금 중개라고만 보면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신용 창조를 통해서 경제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유동성이나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은행이 고유한 걸 거다. 그게 형태가 다양할 수도 있고 섀도우 어떤 그런 뱅킹들이 그 형태를 이렇게 좀 블러링할 수는 있겠으나 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유동성 공급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위 리스크 버퍼로서 손실을 흡수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 은행과 중앙은행 딱 둘입니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사실은 리스크 버퍼로서 순수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양한 업태들이 발생을 하고 P2P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소위 네트워크 내지는 뭐 어떤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돼서 사실은 리스크 버퍼로서 거꾸로 금융 안정에 작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두고두고 숙제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정보 생산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엔 결국 대리자로서 위임 감시자 기능을 은행이 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제가 그 자산을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영주 단장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다양한 수수료 베이스드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위임 감시자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정보 생산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북은 은행 북을 쓰면서 다양한 그 앞단에서의 고객 접점과 수수료 어떤 이 발생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정보 생산 특히 위임 감시자 기능이라는 것들을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 이 또한 숙제일 거다라는 생각은 좀 뭐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결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이영주 국장님께서 플랫폼하고 은행의 동일 경쟁이 가능하냐, 사실 이걸 제가 이야기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북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메인인 거고 오리지네이트 해가지고 그걸 홀딩하고 하는 것들이고 결국 그 앞단에서 각종 수수료를 야기하는 뭐 이 발생시키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분화가 된 어떤 이런 기능 아니냐라는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결국은 밸류 체인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수익의 유형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어떤 손님에서부터 사실은 이 은행 제일 끝단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 체인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흐름인 것이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그 앞단이 끊겼을 때 뒷단에 어쨌든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접점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그 밸류 체인상의 특정한 부분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라는 것들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영업 방식이 달랐던 거 아니냐, 빅테크 내지는 네트워크 사업자들하고 은행하고, 그래서 기존 금융사가 좀 뒤떨어진 것 아니냐, 사실은 저는 100%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 규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 빅테크 사업자들이 주로 하게 되는 소비나 유통 국면보다는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 제식의 표현인데 약간 중간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자체가 나한테 어떤 뭐 유틸리티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어떤 유틸리티를 주는 소비재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입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리소스로서의 어쨌든 역할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다라는 말씀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전 뭐 플랫폼 중립성이 원칙으로 맞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려 그러면 제도나 정책으로 그걸 구현하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원론적으로는 중립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얘기하지만 결국 경쟁법으로 규율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처벌하면 되죠. 중요한 거는 독점성이나 뭐 이런 것들, 시장 구조 측면에서. 그래서 이 플랫폼 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경합 시장의 구조를 유지할 거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꾸로 기존 금융회사들도 그러면 이런 플랫폼 사업의 어쨌든 영역들로 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개선, 뭐 변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 또는 플랫폼의 독점화라는 것들을 경쟁 구조 측면에서 조금 제어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면 변호사님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직 문화 변화 사실 내부적인 고민 있냐? 있죠. 무지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존 정통 그 은행 조직은 사일로 조직이다, 뭐 관리형 조직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이거는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인 겁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능별 조직으로 만든 게 비용 효율적이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어떤 기업의 구조에서는. 다만 그게 끊임없이 변화나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빈번해지고 급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잘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민한 수평 조직으로 변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인력 확보라는 측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 기존의 어쨌든 이런 직제나 어떤 그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공룡이 갑자기 다이어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내부적인 고민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고요. 근데 대응 방안이라는 건 당연히 그겁니다. 경쟁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다는 뭐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대안적인, 지금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아닌 다른 대안적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 얼터너티브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쨌든 좀 이런 플랫폼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 플랫폼 사업을 함으로써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접점에서 밑단의 인프라 또는 프로세싱까지 이르는 이 전체적인 가치 사슬에서의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확장 내지는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고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토론과 그 발표자분들 답변까지 들었는데요. 혹시 그 청중분이나 그 오늘 관계자분들 중에서 꼭 그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석자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기존의 토론자분들 중에서 뭐 꼭 그 한마디 더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꼭은 아니지만 아까 미처 말씀드렸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드리븐 마켓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제 이미 영향력이 크지만 더욱 더 커질 수 있는데, 금융 플랫폼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금융 플랫폼도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커지는 데 있어서 그 정책적인 측면도 그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체로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규제와 지능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지능 정책이 이제 큰 영향을 차지를 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지니까 또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큰 기업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도 좀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유럽이랑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 플랫폼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켓은 제 생각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글로벌한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플랫폼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온라인 쪽은 그동안 지능 정책을 써왔고, 그 다음에 커지니까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쪽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기반이지만 이제 물론 이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능 정책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융 플랫폼들이 유력한 금융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등장을 하려면 지능과 규제의 어떤 절묘한 조화가 앞으로 정책 당국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마지막에 이제 이경원 교수님 제가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마지막에 하신 글로벌 빅테크들 국내 진출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요즘 그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페이라든지 국내 진출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차익의 문제는 국내 플랫폼과 국내 금융회사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금법 개정안에는 정금법 제도를 이제 역외 적용하는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외 적용이라는 게 법상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 간에는 또 약간 간극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진출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제도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고민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 업계와도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원래 그 오늘 주어진 시간을 약간 초과를 해서 이 정도로 그럼 토론은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정책 심포지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